당신은 AI 판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AI가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도 안 돼.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AI가 침범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저도 1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예로 횡령 10억 원의 일반 중소기업 사장은 징역 5년 실형입니다. 근데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국회의원이 뇌물 받으면 벌금만 내고 끝나죠. 같은 죄를 저지른 일반 공무원은 파면되고 감옥 가는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법, 똑같은 증거, 똑같은 범죄인데 재벌이라는 이유,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180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한 건 판사들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왜 권력자 재판에만큼은 AI 판사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벌과 정치인 재판을 유심히 지켜보면 일반인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첫 번째 패턴,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깁니다. 일반인 횡령 사건은 1심에서 6개월이면 끝나요. 근데 정치인, 재벌 총수 횡령 사건은 2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변호인단이 20명씩 달라붙어서 온갖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증인 추가 신청, 증거 재조사 요청, 감정인 교체 신청,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판사는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죠.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여론이 식고 증거가 희미해지고 피해자들은 지쳐서 포기합니다. 두 번째 패턴, 경제 살린다 논리가 등장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고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근데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 50명 먹여 살리는 건 경제 기여가 아닙니까? 세 번째 패턴, 집행유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반인 횡령범 중 집행유예 받는 비율은 30%예요. 근데 재벌과 고위공직자는요, 70%가 넘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번째 패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형량이 줄어듭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는데 항소심 가면 3년으로 줄고 대법원 가면 집행유예로 바뀌어요. 이게 공식처럼 작동합니다. 마치 1심은 여론용, 항소심부터 진짜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 패턴, 건강 악화가 단골 메뉴입니다. 재판받다가 갑자기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허리 디스크 생겨요. 일반인 피고인도 아프긴 한데 이상하게 판결문에는 안 들어갑니다. 권력자한테만 건강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가 붙죠. 이 모든 패턴이 우연일 리 없습니다. 시스템입니다. 권력자를 위한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법원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하지만 전부 실제 판결입니다. 2018년 김모 씨라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8억 원을 횡령했어요.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 실형,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김 씨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회사는 문 닫았고 직원 40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같은 해 이 모 재벌 총수가 있었습니다. 계열사 자금 350억 원을 횡령했어요. 비자금 조성하고 개인 재산 불리는 데 썼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5년이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3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이 총수는 감옥 한 번 안 가고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횡령 금액은 4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김 씨는 감옥 갔고 이 총수는 안 갔어요. 판결문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그룹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근데 김 씨도 40명 먹여 살렸잖아요. 그 40명한테는 김 씨가 재벌 총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왜 40명은 안 중요하고 수만 명만 중요합니까? 더 황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20년 박모 세무사가 고객 돈 2억 원을 횡령했어요. 판결은 징역 3년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해 최모 전 장관이 뇌물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박 씨는 2억으로 감옥 갔고 최 전 장관은 15억 받고도 안 갔어요. 판결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피고인이 공직생활 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고령이요?
박 씨도 62세였습니다. 최 전 장관은 65세였고요. 3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서 핵심이 보입니다. 판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권력자한테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판사들의 심리적 압박, 경력에 대한 두려움, 인간적인 약점들을 서술형으로 풀어내야 한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판사들이 재벌과 정치인 앞에서 왜 달라질까요? 심리적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압박, 경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판사가 재벌 총수한테 중형을 선고했다고 칩시다. 그 총수가 속한 그룹이 로비력이 어마어마하죠. 정계, 언론계, 법조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판사가 퇴임 후에 어디로 가겠어요? 대부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갑니다. 그런데 그 재벌 그룹이 주요 고객인 로펌이 그 판사를 받아줄까요? 직접적인 보복은 없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아요. 근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 판사? 좀 그렇다던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취업이 어려워져요. 실제로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판사가 대기업 총수한테 실형을 선고했어요. 퇴임 후 로펌 5곳에 지원했는데 전부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적합한 포지션이 없다였죠. 두 번째 압박, 조직 내 승진 문제입니다. 대법관이 되려면 대통령 지명을 받아야 해요. 그 과정에서 정치권 눈치를 안 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고위 정치인한테 가혹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요. 세 번째 압박, 언론 프레임입니다. 재벌한테 중형을 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 언론이 판사를 공격합니다. 경제를 모르는 판결, 포퓰리즘 판사. 반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진보 언론이 공격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 봐주기. 판사는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네 번째 압박, 동료들의 시선입니다. 법원은 조직이에요. 판사들끼리 서로 판결을 봅니다. 만약 한 판사가 유독 재벌한테 가혹하게 판결하면요? 저 판사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조계에는 암묵적 기준이 있거든요. 이 정도 사건이면 보통 이 정도 형량 이런 게요. 이걸 벗어나면 튀는 겁니다. 결국 판사들은 안전한 판결을 택합니다. 재벌과 정치인한테는 조금 관대하게, 일반인한테는 원칙대로. 이게 시스템화되는 거예요. 사법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판결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훨씬 더 교묘하고 구조적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압력, 예산입니다. 법원 예산을 누가 결정할까요? 국회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킵니다. 그럼 법원이 국회의원들한테 마음대로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2017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 여러 명한테 실형을 선고했어요. 비리 의혹이 명백했으니까요. 그해 말 국회 예산심의에서 법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법원이 요청한 금액보다 18% 깎였죠. 공식적인 이유는 재정 건전성 확보였습니다. 근데 다른 부처는 예산이 늘었어요. 유독 법원만 깎인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보복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법원 내부에서는 다 압니다. 우리가 너무 세게 나갔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압력, 재벌의 로비력입니다. 재벌들은 직접 판사한테 접근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시스템을 장악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주고 법률 세미나를 후원하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판사들이 퇴임 후 갈 곳을 재벌이 제공하는 겁니다. 대형 로펌의 주요 고객이 누굽니까? 재벌 그룹이에요. 한 재벌 그룹이 1년에 로펌에 지불하는 비용이 수백억 원입니다. 그 돈으로 퇴임 판사들을 고문 변호사로 고용하죠.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재벌 총수한테 중형을 선고하면 10년 후 내가 퇴임했을 때 그 그룹 관련 로펌은 나를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선처하면요. 퇴임 후 좋은 자리가 보장될 수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세 번째 압력, 청문회입니다. 국회는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낼 수 있어요. 최근 재벌 판결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사법부 독립이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칙적 답변만 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나가서 얘기해요. 법원이 서민 눈높이를 모른다. 사법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발언이 뉴스에 나가면 여론이 형성되고 법원은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권력자들의 재판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논리들을 다루고 이것이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임을 보여줘야 한다. 권력자 재판에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논리가 있습니다. 일반인 재판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말들이에요. 경제를 살린다 논리부터 봅시다.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단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피고인이 감옥에 가면 기업 경영에 공백이 생기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따져봅시다. 중소기업 사장이 횡령으로 재판받을 때는요? 그 회사 직원 50명의 일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사기죄로 재판받을 때 그 사람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한테는 왜 이 논리가 적용 안 됩니까? 실제 판결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그룹은 한국 경제의 중추이며 피고인의 부재는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법리입니까? 이건 경제 논리예요. 법정은 경제성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 논리가 일관성도 없다는 겁니다. 같은 재벌그룹 총수라도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요. 어느 쪽이든 감옥 안 보내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국가에 공헌했다 논리입니다. 정치인 재판에서 단골로 나오는 말이에요. 피고인이 공직 생활 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게 범죄를 정당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30년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아온 일반 시민은요? 그 사람도 국가에 공헌한 거 아닙니까?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은요? 아이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은요? 이들도 다 국가에 공헌합니다. 근데 이들이 범죄 저지르면 공헌했다는 말이 판결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세 번째, 나이와 건강 논리입니다. 권력자들 재판 보면 신기하게 다들 아파요. 당뇨, 고혈압, 디스크, 심장질환, 의사 소견서가 수십 장씩 제출됩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가죠. 근데 일반 피고인들도 아픕니다. 60대 넘은 사람, 당뇨 있는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많아요. 이들한테는 왜 이 논리가 안 먹힙니까? 교도소에 의무관이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건강이 정말 문제면 교도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모든 논리는 권력자만을 위한 특별 기준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은 어디 갔습니까? 재벌과 정치인 재판에는 보이지 않는 삼각구도가 있습니다. 검찰, 변호인단, 언론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면서 판사를 압박하는 거예요. 먼저 검찰을 봅시다. 검찰도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재벌 총수를 기소할 때 검사들은 고민합니다. 이 재벌 그룹이 나중에 우리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검찰총장 임명권도 대통령한테 있고 고위 정치인을 수사하려면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기소는 하되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80% 확신으로 기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준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정치적 상황이 바뀌거나 압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어느 재벌 총수 횡령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했는데 핵심 증거인 회계장부 일부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이 그 장부를 확보했는데도 제출 안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장부에는 정치인들한테 간 돈의 흐름도 있었거든요. 터치하면 곤란한 영역이었던 거죠. 변호인단은 어떨까요? 재벌과 정치인 재판의 변호인단은 일반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15명씩 투입돼요. 각자 역할이 나뉩니다. 법리 전담, 증거 전담, 증인 전담, 언론 대응 전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요. 이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시간 끌기와 쟁점 흐리기죠. 500페이지짜리 항변서를 제출하고 증인 50명을 신청하고 증거 재조사를 수십 차례 요청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다 검토해야 해요. 검토하는 동안 재판은 늦어지고 늦어질수록 변호인단한테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여론이 식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분노하죠. 저 재벌 꼭 처벌해야 한다.
근데 재판이 2년, 3년 가면요? 사람들 관심이 사라져요. 다른 사건이 터지고 다른 이슈가 생기니까요. 변호인단은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언론은 또 다른 압력입니다. 재벌 재판은 뉴스가 돼요. 시청률이 나오고 클릭이 나옵니다. 그럼 언론은 뭘 할까요? 자극적으로 보도하죠. 세기의 재판, 역대급 판결 예고, 이런 제목을 뽑습니다. 문제는 언론이 양쪽에서 압박한다는 거예요. 보수 언론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 기업 경영 공백 우려라고 하고, 진보 언론은 재벌 봐주기 안 된다, 엄벌하라고 합니다. 판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해도 반쪽 언론한테 공격받는 겁니다. 이제 AI 판사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봅시다. AI 판사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거든요. 첫 번째, AI는 승진 걱정이 없습니다. 인간 판사는 경력을 생각하죠. 이 판결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대법관 되고 싶고 퇴임 후 좋은 로펌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AI는 그런 욕심 자체가 없어요. 데이터와 법리만 보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일반인이든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두 번째, AI는 언론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 판사는 신문 보고 뉴스 봐요. 요즘 여론이 어떻더라? 의도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들으면 재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저녁에 뉴스 보면 경제 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의식에 쌓이는 겁니다. 근데 AI는요? 여론이 뭔지 모릅니다. 신문도 안 읽고 뉴스도 안 봐요. 오직 법조문과 판례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유사 판례 1만 건의 평균 형량 3년 2개월,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AI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인간 판사는 날마다 컨디션이 달라요. 월요일 아침에는 피곤해서 까다롭고 금요일 오후에는 빨리 끝내려고 관대해집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점심시간 직전에 내려진 판결이 점심 직후보다 평균 20% 가혹하다는 겁니다. 배고픈 판사가 더 엄격하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근데 AI는 언제나 같아요. 월요일 오전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점심 전이든 후든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진짜 공정함 아닙니까? 네 번째,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합니다. 인간 판사가 유사 판례를 찾으려면 며칠이 걸려요. 로클럽 검색하고 판례집 뒤지고 선배 판사한테 물어보고. 근데 AI는 1초 만에 과거 20년간의 유사 사건 5,000건을 분석합니다. 횡령 10억 원, 초범,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 직업 국회의원. 이 조건으로 검색하면 과거 동일 조건 사건 100건이 나옵니다. 평균 형량이 징역 3년 6개월이면 AI는 정확히 그 근처에서 판결을 내려요. 피고인이 누구든 상관없이요. 다섯 번째, AI는 변호인단 규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든 수조 명이든 5,000페이지 서류든 50페이지 서류든 AI는 다 읽고 분석합니다. 핵심 논리만 추출해서 판단하죠. 물량으로 압도하는 전략이 안 먹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판사가 권력자 재판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스템적 왜곡을 원천 차단할 수 있거든요. 사용자는 15년차 시나리오 작가 관점에서 쓰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구어체로 자연스럽게 설명하되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AI 판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명확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데이터 학습입니다. AI 판사한테는 과거 판례가 전부 입력됩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서 나온 형사 판결 150만 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 판결마다 죄명 증거, 피고인 정보, 정황, 형량이 전부 태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횡령죄 판례 15만이 입력돼 있다고 칩시다. AI는 이 15만을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횡령 금액 1억 미만, 초범 평균 징역 1년 6개월, 5억 이상 피해 회복 안함, 평균 4년 2개월, 10억 이상 상습범, 평균 7년, 이런 식으로 수천 개의 패턴이 저장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법 조문 입력입니다. 형법, 특가법, 특별법, 판례법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AI는 이걸 구조화해서 이해해요. 형법 355조 1항, 횡령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5억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저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 판단 알고리즘입니다. 새로운 사건이 들어오면 AI는 이렇게 작동해요. 먼저 사건을 분석합니다. 죄명이 뭔지, 금액이 얼마인지, 증거가 어떤지, 피고인 전과가 있는지, 피해 회복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이 모든 요소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유사 판례를 검색합니다. 1초 만에 15만 건의 판례 중에서 이 사건과 가장 비슷한 케이스 200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200개의 평균 형량을 계산하죠. 예를 들어 평균이 징역 4년이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서 AI는 개별 정황을 고려합니다. 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피해자와 합의했는가? 범행 동기가 동정할 만한가?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수로 환산해서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반성하면 마이너스점 3년, 합의하면 마이너스점 5년, 상습범이면 1년, 이렇게요. 최종적으로 징역 3년 2개월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전부 투명하다는 겁니다. AI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든 단계를 추적할 수 있어요. 이 판례 200건을 참고했고 피해 회복 항목에서 0.5년 감경했으며 상습성 항목에서 0.3년 가중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블랙박스가 아니에요. 모든 판단 근거가 명확합니다. 인간 판사에 종합적으로 참작하여보다 훨씬 더 투명한 겁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AI도 편향될 수 있지 않나?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으면 AI도 편향된 판결을 내릴 거 아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6년 미국 법원에서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AI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견됐어요. 흑인 피고인한테 더 높은 재범 위험도를 매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법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흑인을 더 많이 체포하고 기소했거든요. AI는 그 편향된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한 겁니다. 이 사례를 들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봐라, AI도 차별한다.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첫째, AI의 편향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도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연구자들이 AI 판단 과정을 분석했기 때문이에요. 1만 건의 판결을 추적해서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AI는 자기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반면 인간 판사의 편향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판사가 왜 재벌한테 관대한 판결을 내렸는지 속마음을 알 수 없어요. 판결문에는 법리만 적혀 있죠. 피고인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런 애매한 표현만 나옵니다. 진짜 이유가 정치적 압박인지 개인적 편견인지 퇴임 후 로펌 자리를 생각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AI의 편향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례에서 편향이 발견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리즘을 즉시 수정했어요. 인종 데이터를 제거하고 학습 데이터를 재조정했습니다. 6개월 만에 편향이 85% 줄었어요. 인간 판사는요? 편향을 어떻게 수정합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세요. 선입견 갖지 마세요.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의 무의식적 편견은 쉽게 안 바뀌어요. 재벌 앞에서 주눅 드는 심리, 권력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이건 평생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AI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AI 판사가 도입되면 매달 판결을 분석해요. 이번 달 횡령 사건 200건에서 재벌과 일반인 형량 차이가 있는가?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바로 시스템을 조정하죠. 인간 판사는 누가 모니터링합니까? 사실상 없어요. 항소심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 다른 인간 판사가 보는 거거든요. 같은 시스템 안에 있으면 같은 편향을 공유하게 됩니다. AI 판사는 이미 현실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에스토니아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소액 민사 사건에 AI 판사를 투입했어요. 7,000유로 이하 분쟁은 AI가 판단합니다. 계약 위반, 임대료 분쟁, 소비자 피해, 이런 케이스들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처리 속도가 10배 빨라졌어요.
인간 판사는 한 건당 평균 6개월 걸렸는데 AI는 2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 당사자가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AI가 즉시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항소율도 대폭 줄었습니다. 인간 판사 판결은 40%가 항소됐어요. 근데 AI 판결은 12트만 항소됐죠. 왜 그랬을까요? AI가 유사 판례 150개를 보여주면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라고 상세히 설명하니까 패소한 쪽도 납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중국은 더 과감합니다. 2017년부터 스마트 법원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에 있는 인터넷 법원에서 AI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전자상 거래 분쟁, 온라인 명예훼손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죠. 중국 AI 판사는 하루에 1,500건을 처리합니다. 인간 판사는 하루에 3건 처리하는데요. 물론 중국은 독재 국가니까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증명된 겁니다. AI가 충분히 작동한다는 거죠. 싱가포르는 중간 단계를 택했습니다. AI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쓰면 AI가 검토합니다. 이 판결은 과거 유사 사례보다 형량이 35% 높습니다.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고를 주는 거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도입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판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AI 경고를 받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가혹하게 준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관대했나? 자기 검열이 작동하는 겁니다. 영국도 2022년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교통범칙금, 경미한 형사 사건에 AI를 투입했어요. 1년간 운영한 결과 판결 일관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같은 죄에 대한 형량 편차가 70% 줄었어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AI 도입 후 사법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국민 사법 신뢰도가 65%에서 81%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판결이 빨라지고 일관성이 생기고 설명이 명확해졌으니까요. 한국이 AI 판사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법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3%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유였어요. 권력자한테 약하고 서민한테 강하다. 재벌은 봐주고 일반인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게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에요. 사법 시스템의 정당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법원 판결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어차피 재벌들은 안 지켜도 되는데 나만 왜 지켜? 이런 생각이 퍼지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탈세가 늘고 횡령이 늘고 사기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거든요. 재벌들 보세요. 수백억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받잖아요. 그럼 일반 사업자도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해볼까?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되겠네. 두 번째 이유, 정치 양극화입니다. 한국은 지금 진영 논리가 극심해요. 우리 편 정치인이 재판받으면 사법 탄압이라고 하고 상대편 정치인이 재판받으면 당연한 처벌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결마저 진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AI 판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AI는 진영이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모르고 좌파도 우파도 모릅니다. 오직 법과 데이터만 봐요. 그럼 판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AI가 판단했으니 공정하다. 양쪽 다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 국제 신뢰도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법치입니다. 계약이 지켜지는가? 분쟁 발생 시 공정하게 해결되는가? 지금처럼 권력자 재판이 엉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법치가 약하다는 평판이 퍼집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로드맵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1단계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교통범칙금 같은 단순 사건에 AI를 투입합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이런 케이스들이죠. 왜 여기서 시작하냐고요?
논란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면 음주운전이고 신호 빨간불에 지나가면 위반입니다. 재량 여지가 거의 없죠. AI가 판단하기 가장 쉬운 케이스예요. 여기서 1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검증하는 겁니다. 오류율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거죠. 2단계 경제사건으로 확대합니다. 2026년부터 소액 민사, 계약 분쟁, 임대료 문제에 AI를 투입해요. 에스토니아가 성공한 분야입니다. 한국도 충분히 가능해요. 2단계에서는 AI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용합니다. 당사자가 AI가 잘못 판단했다고 느끼면 인간 판사한테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두는 겁니다. 3단계 형사사건 일부를 맡깁니다. 2027년부터 단순 횡령, 배임, 사기 사건에 AI를 투입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권력자 사건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피고인이 국회의원, 장관급 이상 공직자, 상장사 임원인 경우 AI 판사가 의무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의무화해야 할까요? 선택제로 하면 권력자들이 AI 판사를 피하려고 할 겁니다. 나는 인간 판사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공직자와 재벌 범죄는 무조건 AI라고 못 박아야 합니다. 4단계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AI 판사는 법원의 정식 구성원이며 AI가 내린 판결은 인간 판사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명문화하는 겁니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예요. 기득권 반발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가능합니다. 국민투표도 방법이에요. 재벌과 정치인 재판에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80% 이상 찬성 나올 겁니다. 5단계 독립감시기구를 만듭니다. AI가 내린 판결을 매달 분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법학 교수, 시민단체, 데이터 과학자로 구성해서 이번 달 AI 판결 500건 중 편향 사례는 없는가? 검증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알고리즘을 수정하고요.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법조계의 저항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대할 거예요. 이들의 논리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저항, 성급하다는 겁니다.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이죠? 근데 속내는 다릅니다. 시간 끌기예요. 두 번째 저항, 전문성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법은 복잡해서 AI가 이해 못한다. 미묘한 법리 해석은 인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일부는 맞습니다. 헌법 해석, 판례 변경, 새로운 법리 창출, 이런 건 인간 판사가 해야 해요. 근데 재벌 횡령 사건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돈을 횡령했는가 안 했는가, 얼마를 횡령했는가, 피해를 회복했는가, 이게 전부예요. 법리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해요. 그런데도 판결이 들쭉날쭉한 건 법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고려 때문이에요. 세 번째 저항, 언론 플레이가 나올 겁니다. 법조계와 가까운 언론들이 AI 판사 부작용 사례를 집중 보도할 거예요. AI 오류로 억울한 사람 생겼다. 기계가 인간을 판단하는 디스토피아, 알고리즘 독재, 이런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대응 방법은요? 데이터로 맞서야 해요. 파일럿 단계에서 정확한 통계를 모읍니다. AI 판결 2,000건 중 항소율 12%, 인간 판사 판결 2,000건 중 항소율 38%점,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AI 오류율 3%, 인간 판사 항소심 번복률 25%점, 팩트로 승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저항, 정치권이 양다리를 걸칠 겁니다. 겉으로는 AI 판사 도입 찬성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아요. 예산을 안 주거나 법안 처리를 미루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식이죠. AI 판사 도입하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5년간 시범 운영 후 재검토. 이런 조항을 넣으려 할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재벌과 정치인 재판에 AI 판사가 필요한 이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예요. AI 판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치적 압력도 없고, 승진 욕심도 없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오직 법만 봅니다. 지금까지 나의 꿈 같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